여야가 서로를 향해 막말 공세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쿠데타 세력에 비유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발언을 거듭 문제 삼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약에 도취했다고 비판한 김기현 대표 발언이 오히려 극우 망언이라고 못받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검찰이 수사 포위망을 좁히는 모양새입니다. 학원가의 과장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초중고 학원 분야 감시 요원을 선발해 강사 이력이나 1위 최다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제보가 채택되면 사례비도 지급합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현재까지 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5명이 살해됐거나 살해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적발된 영아 살해 피해자 가운데는 20대 이하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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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양치질 할 때나 설거지 할 때 물 틀어놓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을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전 인류가 지금까지 써온 지하수가 올림픽 수영장 8억 6천만 개를 채울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퍼올려 쓴 지하수 탓에 지구가 더 기울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서기원 교수의 분석 들어보시죠.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도까지 자연축이 자연진 현상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2000년대부터 자연축의 이동방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를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 그 원인이 지하수가 사용된 지하수가 바다로 들어가면서 지구의 질량의 재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축이 변화했다라고 밝힌 연구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무려 8억 6천만 개를 채우고도 남을 양이고요. 8억 6천만 개의 수영장. 그리고 전 지구 해수면을 약 6mm 상승시킬 만큼의 큰 양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1993년부터 2010년 사이의 결과고 그 이후도 계속 지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부터 내륙으로 북상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에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폭염과 호우 전망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공식 기록은 32.2도, 비공식으로는 영등포구 당산동이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서울 공식 낮 최고 기온도 35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기, 강원, 충남, 영남 내륙에 폭염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온도뿐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5도를 비롯해서 춘천과 대전, 대구 34도로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폭염은 폭우를 부른다고 하는데 내일 밤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호우가 예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부근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내일은 다시 내륙으로 북상합니다. 내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 제주도에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비가 내린 뒤에 또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과 방향에 커다란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에 노란한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의 과거 강경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지만 달라질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겁니다.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는 동시에 통일부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현재의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색 국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통일부는 북한 정보 분석과 대응, 통일 구상의 마련과 실행,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업무 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통일부의 실질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발전해온 남북 교류 협력의 역사를 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렵게 맺은 제도적 합의마저 되돌리는 것으로 풀이돼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행여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 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의 업무 방향과 기조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통일부 업무 전체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겨냥해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켰다며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균형 외교도 증진됐으며 국민 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서 서운을 박탈하는 걸 추진합니다.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은 가짜 독립유공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북 활동으로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6번 탈락했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묻힌 손용우 선생. 지난 2018년 심사 기준이 변경되면서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 고 손용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처럼 친북 논란이 있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유공자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건데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용우 선생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 전력으로 공적과 과실이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를 재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가진 선생 등의 서운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선교사나 의사신분으로 독립운동에 이바지했던 외국인과 신사참배를 거부해 투옥 중 순국한 이들도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공적심사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은 3심제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정치와 사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대해 추가로 점검한 결과 모두 5,359건, 금액으로는 5,824억 원의 위법,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우선 환수 요구하고 부당 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관을 5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7년 만에 증원을 추진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직사회 안팎에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184표 구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민주당이 일치에 행동을 벌일 것 같습니다. 나에게 배치되어가지고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배치되어가지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간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싱싱하게 되네. 그렇죠.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물이야 저야 이 물은 굉장히 증수됐습니다. 아니 2011년에 바다에 아주 증수됐습니다. 수족관 물이나 떡 처먹는 국진당을 규탄한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자신이 최근 수산시장 수조 속 바닷물을 떠마신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불안하게 총궐기를 하고 국무총리 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오선 중진인 김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왜 수족관 물을 먹었느냐는 질문에 국무총리가 먹는다고 위험이 없어지거나 과하게 입증되는 게 아닌데 총리 보고 먹으라고 한 건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을 진행 중인 민주당을 겨냥해 광우병과 천안함, 사드와 같은 괴담 마약에 중독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자극적으로 선동적인 언어로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며 국민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우고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 일본 측에 전달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일 우려, 그리고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일 우려가 크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변호사 단체가 이를 막지 못한 국가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일본이 국제해양법을 위반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만큼 정부가 국민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또 어민과 해녀, 수산업자의 작업 환경이 침해돼 국가가 국민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 10조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닷가 인근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해양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과 어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서 어선 100여 척이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무량장에는 주민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주문진항에서 4km 정도 떨어진 향오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매립장은 25년간 축구장 22개가 넘는 면적에 유해성이 강한 지정 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을 묻는 시설입니다. 예상되는 침출수는 하루 최대 300톤가량. 주민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면 바다까지 오염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수욕장에 사람이 안 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 관광객들이 와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문진의 상권은 다 죽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이 있다며 반박합니다. 침출수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비롯한 고도 처리 시설을 통해 청정지역 기준 이하로 방류한다는 겁니다. 또 여수와 경주 등 기존 매립시설 주변 관광객 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며 오히려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강릉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종 처분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업체는 오는 8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끝나면 본안을 제출해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등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시적 감시를 위해 소비자 요원을 투입합니다. 이들이 부당 광고 혐의를 제보하면 심사를 거쳐서 사례비도 지급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보는 겁니까? 네, 공정위가 학원 광고와 상조, 선불식 할부 거래 방식 여행 분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80명을 선발합니다. 이 가운데 40명은 일단 11월까지 초중고 학원 분야를 감시하게 됩니다. 거짓 혹은 과장으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수능 출제 위험 등 강사 이력을 속였는지,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비방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원들이 감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 사례를 공정위에 제보하면 심사를 거쳐 사례비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사례비도 추가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혐의가 크다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에 표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원들에 있습니다. 소비자법 집행감시 요원은 만 20살 이상이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법 집행감시 요원을 선발해 다양한 분야를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좋은 학군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전셋값은 다소 조정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출제 단계부터 이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강남과 목동 등 이른바 학군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일단 이 지역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교육 관련한 요인 외에도 쇼핑이나 문화, 의료, 자산 가치로서의 그 이점이 강남 집값에 녹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의 큰 변화를 이끌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일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나온 뒤에 강남권으로 전입하려는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 가격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번 조치로 전월세 시장은 회복세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교육이 약화되고 공교육이 강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명문고등이 밀집한 강남과 목동 등 집값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오히려 학군이 좋은 강남이라든지 목동 이런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저는 그런 학군지 아파트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강세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학군지 집값과 전세 가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수개월 내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32개 단지 25,650가구가 분양된다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총 가구 수는 7% 적지만 지난달 공급 실적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12,918가구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도 계획 대비 26%만 실제 분양됐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실제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신규 계약은 크게 늘고 갱신 계약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이자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갈아타기 이동 수요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현대차, 기아 차종에서도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넉 달 만에 30여 건 접수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국내 교통당국에 공식 접수된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인한 현대차, 기아 차종 결함 의심 신고는 모두 34건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제작한 기아 EV6 26건, 제네시스 GB60 6건, 제네시스 GB70 1건, 현대 아이오닉 5 1건으로 모두 전기차입니다. 요즘은 대중교통비도 만만치 않죠. 직장인 대부분에게 대중교통비는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인데요.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카드의 혜택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회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인데요. 지난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들은 대중교통비 지출액을 한 달 평균 21.3%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름이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바뀌면서 혜택도 늘어납니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차례 넘게 이용한다면 마일리지 적립이 기존 월 최대 44차례에서 60차례로 확대됩니다. 자연스럽게 적립금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48,000원에서 66,000원이 되는 건데요. 사용량과 이동 거리에 따라선 한 달에 2만 원 가까이 더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카드 종류 보겠습니다. 크게 선불형과 후불형으로 나뉘는데요. 카드에 따라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혜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혜택이나 연회비가 조금씩 다르고요. 사업이 개편되면서 새로 출시한 상품도 있으니 신청 전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수원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이 친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지금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20대 친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체포된 데 억울한 점이 없다며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 소명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버렸다는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기를 유기하기까지 과정을 두고 친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혐의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기의 친부는 친모와 함께 살지 않았는데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신 찾는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버려진 아기를 찾는 경찰의 수색 작업은 지난 1일 한 차례 진행된 뒤 중단된 상황입니다. 친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여성은 원래 지난 2019년 4월 대전 유성구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집 주변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연 출산 직후 병원 근처 하천에 아기를 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기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친모는 내일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며 지금까지도 모호한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다음 경남 거제 사례 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도 지금 진술을 바꿨다고요? 네,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와 20대 친부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집에서 생후 닷새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출생 신고 전 아기가 숨지자 화장할 돈이 없어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역시 경찰이 해당 장소를 수색하기 시작하자 아기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버린 장소도 애초 말했던 야산이 아닌 하천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새로 지목된 유기 장소가 바다랑 인접한 곳이라 수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를 수사한 경찰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목을 졸랐고요. 엄마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 유기도 아빠가 했고. 네, 과천에도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친모는 붙잡혔다가 풀려난 겁니까? 네, 검찰이 그제 친모를 긴급 체포하겠다는 경찰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건데요. 친모에게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친모는 지난 2015년 9월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사체 유기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친모는 아들이 출생 13일 만에 숨지자 선산에 버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아기 학대 여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 있었고 이 때문에 앓다 숨져 야산에 묻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추정되는 유기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현장에 흙이 많이 쌓여 있어 소형 굴착기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 친모가 주장하는 아기의 질병이 사실인지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치료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을 토대로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7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모두 4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안성의 태국인 친모와 관련해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친모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어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는 73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15건에 불과했던 경찰 수사 사건이 반나절 만에 64건 더 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7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 2월 YTN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 10여 명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전직 장관을 포함한 12명이 최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7년이 다 돼가는데 지난해 제재받은 공직자는 400명을 넘겨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로 지난 2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수입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거쳐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1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고 여기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 업체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손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수나 스포츠 기자 등 언론인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합니다. 대학 교수와 언론사 임직원도 제재를 받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0여 건. 이 가운데 형사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체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도 24건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어느덧 시행된 지 7년이 되어오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인간으로 만든 성적인 영상이 요즘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걷잡을 새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을 내세워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이 여성.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영상 제목에는 여학생이라는 단어도 넣었는데 내용은 음란물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가상인간을 내세워 제작한 성적인 콘텐츠는 한 번 게시될 때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이런 영상은 알고리즘에 의해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학교 교실이고요. 배경 자체가. 그다음에 거기에 출연하는 그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 자체가 다 교복이었고요. 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영상이 유통되는 건 가상인간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없으니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나이도 모르니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도 소녀나 학생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으면 수사하기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수사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정도로 어떤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어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결국 자극적인 영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제작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인간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 널리 퍼질수록 현실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팔로워들을 더 넓히기 위해 한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파급효과는 더 늘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였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더 이제 조심하겠죠. 만드는 사람도 또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가면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내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가상인간을 활용한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유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 중단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언론과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동시 촛불 집회나 주말 집회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퇴근 시간대 집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행위나 도로 점거, 소음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서울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에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구름다리 구조물 아래 시신이 떠 있다는 롯데월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분쯤 뒤 시신을 인양한 뒤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거로 보고 여성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신성동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졸음쉼터 근처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체 구간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뒤따르던 차들도 연쇄 추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메이웨더 대 맥그리거, 메시 대 호날두, 그리고 이세돌 대 알파고,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걸 보면 세계의 대결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상에 있는 사람끼리 맞붙을 때 아니면 누가 더 나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조금 뜬금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대결 종목은 더 놀랍습니다. 링 위에서 펼치는 격투기입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설전으로 시작됐습니다. 메타가 트위터를 겨냥한 새 SNS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깎아내렸습니다. 이 일이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잘한다는 얘기로 번졌습니다. 도발을 주고받고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UFC 종합격투기 단체입니다. 여기 회장이 두 사람의 대결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신에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결을 원한다고 했고 구체적인 형태까지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주목받는 이유, 바로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익숙한 이유와 같습니다. 테슬라 대 메타, 메타 대 테슬라로 보입니다. 테슬라 쪽에 트위터까지 더하면 이렇게 확실한 구도가 생깁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IT 업계 대표 주자의 대결이라는 것도 이목을 끄는 부분입니다. 대결이라고 하니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살펴봤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테슬라가 조금 앞섭니다. 자산 역시 머스크가 더 많은 걸로 평가되긴 합니다. 링 위에서 누가 이길지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이로는 머스크가 조금 불리해 보이는데 신체 조건은 더 좋습니다. 다만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오래 연마했다는 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흥행 수입도 두 사람의 재력만큼이나 대단합니다. 대결이 성사되면 1조 3천억 원의 수입을 올릴 거라고 외신은 전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링에 오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두 사람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실제로 링에 오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장 반란 사태를 겪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12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야간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양측의 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프리고진의 무장반란 촉이 잔뜩 굳은 얼굴로 경고했던 푸틴 대통령.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지난달 28일 반란 사태 이후 첫 현장 행보에서는 마중 나온 군중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는 이 이례적인 장면을 근거로 푸틴이 정서적 불안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권 통치자,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핵심 측근의 무장 반란에도 푸틴은 여전히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민간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12일 만에 수도 키이우에 대한 야간 공습도 재개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치열한 전투 끝에 겨우 점령한 우크라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 대한 병력 지원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내고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연일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Нашими ракетами був затоплений російський флагман, і це було настільки принизливо для Кремля, що вони й досі бояться оприлюднювати всі деталі цієї втрати. Потужна участь військово-морських сил в спільній операції. 측근의 배신에도 건재함을 과시해야 하는 푸틴 대통령. 더는 밀릴 수 없는 우크라이나.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 반란을 일으킨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업체를 몰수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 연방보안국 요원들은 최근 프리고진의 사업체 중 심장부로 꼽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패트리엇 미디어 그룹에 들이닥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방보안국 요원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프리고진과 관련된 증거를 찾으려고 컴퓨터와 서버를 샅샅이 털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리고진의 패트리엇 미디어 그룹이 푸틴의 숨겨진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의 내셔널 미디어 그룹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한 달간 용병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바그너 그룹 지역 모집센터의 업무를 한 달간 일시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기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앞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반란을 접은 이후 바그너 그룹 용병들에게 비어있는 군 기지에 머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사진에는 바그너 용병들의 새 거처로 추정되는 벨라루스 소도시의 빈 군사기지에 약 300개의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다 퇴임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이 과학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중보건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정보 왜곡 위험성도 경고했는데요. 이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하루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설 때인 2021년 1월 전염병 대응 총괄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이 된 로셜 월렌스키.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감염병 전문가로 재직했던 월렌스키는 코로나19 쇠퇴로 국가 비상사태 종료가 선언되면서 지난달 말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정부 대응 방식까지도 개선하려 했던 평가를 받는 월렌스키는 퇴임 직전 인터뷰에서 정보를 왜곡해 과학을 정치화하려는 세력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Importantly, as there have been nefarious actors who are actively working to undermine our communication efforts. 월렌스키 전 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최근 인터뷰에서도 각종 공중보건 사태에 대해 위험성을 정치적 신념에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연방정부 직원 백신 접종에 대해 공화당 주지사들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극심해져 겪은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The threats in front of my house, the threats to my family or my personal life, that was, or me personally, that was not ever what I expected this job would be. 월렌스키 전 국장은 최근 보건과학 분야의 심각한 정치화와 왜곡을 감안해보면 국민 스스로 각종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월렌스키 전 국장은 코로나19 비상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제대로 준비된 상황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모나 포르티에 장관이 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권기환 외교부 긴급구호대장에게 꽃다발을 선사했습니다. 외교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151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오늘 마니와키에서 훈련을 한 뒤 내일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퀘벡주 르벨슈후 깨비용 산불 현장으로 이동해 산불 진화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문 사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도 난입한 취객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 출입문에 발을 넣어 문이 여닫히는 것을 방해하고 멈춰달라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들어가 소동을 벌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3도까지 올라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35도까지 치솟는 등 서울은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오늘 야외 활동하신다면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내륙과는 달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제주도 많은 곳에 최고 6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많게는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5도, 대전과 대구 34도, 광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내일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리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